지금 혼자 계신데 가슴이 갑자기 꽉 조여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잠깐만요. 물부터 찾으실 건가요? 가족에게 전화부터 하실 건가요? 아니면 그냥 누워서 조금 쉬어 볼까요? 오늘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 있을 때 심장 이상 신호가 왔다면 첫 10초 안에 멈추고 씹고 신고하고 문을 열고 45도로 기대고 문자를 보내고 숨을 가다듬는 것. 이 순서를 아는 사람이 살아남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저는 오늘 이 7단계를 머리로만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몸이 저절로 움직일 수 있도록 라디오처럼 차분하게 그러나 하나도 놓치지 않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에는 혼자 사는 분들이 오늘 당장 집에서 해둘 수 있는 준비 4가지까지 정리해 드릴 겁니다. 이 영상은 지식이 아니라 생존 설명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를 위한 건강 라디오 지식몽땅입니다. 오늘 주제는 심장마비, 심근경색, 협심증 같은 심혈관 응급 상황입니다. 다소 무서울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일부러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방법을 알면 살 수 있는 상황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그걸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심장은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멈춰버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멈추기 전에는 대개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그 신호가 우리가 기대하는 모양이 아닐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속이 체한 줄로 착각하고 근육통으로 오해하고 잠깐 쉬면 낫겠지 하며 눕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몇 분, 그 몇십 분이 인생을 갈라놓기도 합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하나로 줄이면 이겁니다. 심장 응급 상황에서 가장 무서운 건 통증 자체가 아니라 망설임입니다. 특히 혼자 계실 때는 더 그렇습니다. 문이 잠겨 있으면 구급대원이 들어오지 못하고 의식을 잃으면 전화도 못하고 통화하느라 흥분하면 심장이 더 버거워지고 누워버리면 심장으로 돌아오는 피가 한꺼번에 몰려 부담이 커집니다. 그러니 오늘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와 무엇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심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여러분, 지금 손바닥을 가슴 한가운데에 가볍게 얹어보세요. 보통 그 자리에서 시작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돌을 얹어놓은 듯한 압박감, 꽉 쥐어짜는 듯한 조임, 숨이 걸리는 듯한 답답함. 어떤 분들은 가슴이 아프다기보다 가슴이 무겁다, 가슴이 꽉 막힌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느낌이 잠깐 왔다가 사라져도 그냥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그 느낌이 가슴에서 끝나지 않고 다른 곳으로 번지면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심장이 보내는 두 번째 힌트는 퍼짐입니다. 왼쪽 팔로 저릿저릿 내려가거나 어깨가 뻐근해지거나 턱이 당기거나 목이 묘하게 조이는 느낌. 이걸 의학에서는 방사통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 심장이 아프다고 직접 말하는 대신 같은 신경줄을 타고 다른 곳이 같이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팔이 아프다고 해서 꼭 팔 문제가 아니고 턱이 당긴다고 해서 꼭 치과 문제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팔 통증이 심장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가슴의 압박감과 왼쪽 팔이나 턱으로 퍼지는 느낌이 함께 온다면 그때는 심장 쪽 가능성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런데 심장은 가끔 가슴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신호도 보냅니다. 예를 들어 이유 없이 갑자기 극심한 피로가 몰려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몸이 축 늘어지고 기운이 쭉 빠지고 오늘은 왜 이렇게 녹아내리지 싶은 느낌. 또 숨이 찹니다. 계단을 오른 것도 아닌데 앉아 있는데도 숨이 가쁘고 말을 이어가기가 버거운 순간. 어지럼증이 동반되기도 하고 식은땀이 등이 흥건해지기도 합니다. 속이 울렁거리며 메스꺼움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들은 다른 질환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몰라서가 아니라 원래 헷갈리게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 증상이 동시에 오거나 평소와 너무 다르게 갑자기 시작된다면 그때는 심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다라고 보고 행동을 바꾸셔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거나 흡연을 오래 하셨거나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들으셨거나 가족력이 있거나 최근에 스트레스가 컸거나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셨다면 더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통증이 참을 만하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닙니다. 심장 문제는 견딜 만한 통증으로 시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통증의 세기만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양상과 동반 증상을 보셔야 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혼자 있을 때 생존을 높이는 7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외우기 어려우면 제가 말하는 순서대로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오늘 영상 다 보신 뒤에 냉장고 문이나 전화기 옆에 이 순서를 큰 글씨로 적어두세요. 응급 상황이 오면 머리가 하얘집니다. 그때는 기억력 싸움이 아니라 보이는 것대로 움직이는 싸움입니다. 첫 단계, 멈추기입니다. 정말 단순합니다. 하던 일을 즉시 멈추세요. 걷고 계셨으면 멈추고, 계단을 오르셨으면 즉시 멈추고, 청소를 하셨으면 도구를 내려놓고, 텃밭을 파고 계셨으면 삽을 내려놓으세요. 벽에 기대거나 그 자리에서 천천히 앉으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심장은 펌프인데 몸이 움직이면 그 펌프가 더 빠르고 세게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져서 산소가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때 계속 움직이면 심장은 없는 힘을 억지로 쥐어짜내야 하고 그 결과로 심장 근육이 더 빨리 손상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위험한 말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하고. 이 말이 심장에게는 채찍질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 첫 10초 안에 멈추는 것이 생존의 시작입니다. 2단계. 아스피린 하나를 씹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씹기입니다. 그냥 삼키면 위장에서 녹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안에서 잘 씹어서 녹이면 흡수가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아스피린은 혈관 안에서 피가 굳어 덩어리가 더 커지는 걸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응급 상황에서 시간을 벌기 위한 행동이고 모든 사람에게 항상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위장 출혈 위험이 있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는 상황은 심장 응급이 의심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는 망설임이 더 위험할 수 있죠. 또 한 가지, 장용 아스피린, 즉 코팅되어 장에서 녹도록 만든 제품은 응급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 아스피린이 필요합니다. 평소에 담당 의사에게 혹시 응급 상황 대비로 아스피린을 구비해도 되는지를 미리 상담해 두시면 더 안전합니다. 3단계. 119에 전화하기입니다. 여기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가족이 먼저가 아니라 119가 먼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들이나 딸에게 먼저 전화하고 나 지금 좀 이상해라고 말하다가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가족은 치료 장비가 없습니다. 운전해서 오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반면 구급차는 빠르고 처치 장비가 있고 도착 전에도 지도를 보며 접근합니다. 그러니 119에 전화하실 때는 딱 한 문장을 준비하세요. 심장마비 의심입니다. 주소는 어디입니다. 그리고 주소를 아주 정확히 말해야 합니다. 아파트면 동과 호수까지, 단독주택이면 근처 표지나 건물 이름까지. 통증이 심하면 말이 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권합니다. 집 전화기 옆이나 냉장고 옆에 우리 집 주소를 큰 글씨로 써 붙이세요. 당황하면 자기 집 주소도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적어두면 읽기만 하면 됩니다. 4단계. 현관문을 열어두기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혼자 계실 때는 생존을 가르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식을 잃기 전에 문을 열어두지 않으면 구급대원이 도착해도 들어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도어락이 잠겨 있으면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 몇 분이 심장과 뇌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119에 신고하신 다음 가능하면 현관까지 천천히 이동해서 문을 열어두세요. 도어락을 풀어두거나 문을 살짝 걸쳐두는 방식으로라도 출입이 가능하게 해두는 겁니다. 도둑이 들어오면 어떡하냐라고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응급 상황에서 더 무서운 건 도둑이 아니라 닫힌 문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도어락 비밀번호를 가족에게 공유해 두거나 비상카드로 준비해 두면 더 좋습니다. 5단계. 45도로 기대어 앉기입니다. 가슴이 아프면 본능적으로 눕고 싶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누우면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액이 한꺼번에 몰려서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똑바로 앉으면 혈압이 떨어져 어지럽고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이 필요합니다. 등받이에 기대듯 벽이나 소파에 45도 정도로 기대고 무릎 아래에 쿠션이나 방석을 살짝 받쳐 다리를 조금 올려주세요. 이 자세는 심장이 덜 힘들게 일하도록 돕고 숨도 조금 편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완전 눕지 않기입니다. 특히 혼자 계실 때 완전히 누우면 의식이 흐려지면서 도움 요청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6단계. 가족에게는 전화가 아니라 문자로 알리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내 몸을 지키는 행동과 구급대원이 들어올 길을 만드는 행동을 하신 겁니다. 이제 남은 건 심장을 흥분시키지 않는 소통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에게 전화를 걸고 가족이 놀라서 목소리가 커지고 본인도 함께 흥분합니다. 그런데 심장에 필요한 건 흥분이 아니라 고요함입니다. 말하려면 숨을 크게 쉬어야 하고 감정이 올라오면 심박이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에게는 문자가 좋습니다. 아주 짧게 3가지를 넣으세요. 가슴 통증, 119 신고, 문 열어둠. 이 3문장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가족과 미리 약속을 해두면 더 좋습니다. 문자 오면 바로 와. 전화는 하지 마. 이렇게요. 7단계. 숨을 가다듬기입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직접 따라하셔도 좋습니다.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며 속으로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입으로 더 천천히 내쉬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것이 4초 들숨, 6초 날숨입니다. 왜 날숨을 더 길게 하느냐? 공포가 올라오면 숨이 빨라지고 얕아집니다. 그러면 산소가 들어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과호흡처럼 불안정해지고 심장은 더 바빠집니다. 반대로 날숨을 길게 하면 몸을 진정시키는 쪽 신경이 작동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숫자를 세는 것도 중요합니다. 숫자를 세면 뇌가 공포에 휩쓸리는 대신 계산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 몇 분이 구급차가 도착하는 시간을 버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7단계입니다. 다시 한번 아주 짧게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멈추기, 아스피린 씹기, 119 신고, 문 열어두기, 45도로 기대기, 가족에게 문자, 4초 들숨 6초 날숨. 이 순서입니다. 이제 이 7단계를 실제로 실행한 사람의 흐름을 라디오 드라마처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어떤 날 저녁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분이 갑자기 가슴이 묵직하게 눌리는 느낌을 받습니다. 순간 체했나 싶지만 왼쪽 팔이 저려오고 식은땀이 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소파에 그대로 누워버리죠. 그런데 이분은 리모컨을 내려놓고 멈춥니다. 그리고 서랍이나 약통에서 일반 아스피린을 찾아 한 알을 씹습니다. 바로 119에 전화합니다. 심장마비 의심입니다. 주소는 동과 호수까지 또박또박 말합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현관까지 천천히 가서 문을 열어둡니다. 다시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45도로 기대앉아 무릎 아래에 방석을 받칩니다. 그리고 가족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가슴 아픔, 119 불렀음, 문 열어둠. 마지막으로 눈을 감고 4초 들숨, 6초 날숨을 반복합니다. 이때 집 안에는 시계 소리만 들립니다. 구급차 사이렌이 가까워지고 구급대원이 바로 들어와 처치를 시작합니다. 이 흐름이 끊기지 않으면 심장 근육이 손상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분은 시술을 받고 회복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준비되어 있어야 하더라. 자, 여기서 중요한 팩트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심장이 멈추면 뇌로 가는 혈류가 빠르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 상황에서 시간은 곧 심장 근육과 뇌를 지키는 자산입니다. 오늘의 7단계는 치료가 아니라 바로 그 시간을 버는 기술입니다. 구급대가 도착하기까지, 병원에 도착하기까지, 시술을 시작하기까지 그 사이를 안전하게 건너가는 다리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특히 혼자 사는 분들이 오늘 안에 해둘 수 있는 준비 4가지. 이건 지식이 아니라 생활 도구입니다. 첫째, 도어락 비밀번호 비상카드입니다. 현관문 안쪽, 눈에 잘 띄는 곳에 비밀번호나 출입 방법을 적어둡니다. 물론 보안이 걱정되면 위치를 가족만 아는 곳으로 정하세요. 그리고 가족에게도 공유하세요. 응급대원이 들어와야 살 수 있습니다. 둘째, 휴대폰 긴급 호출 설정입니다. 요즘 휴대폰에는 전원 버튼을 여러 번 누르면 긴급 통화로 연결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제조사와 기종에 따라 다르니 오늘 가족과 함께 설정을 확인해 보세요. 혼자 계실수록 이런 기능이 생명줄이 됩니다. 셋째, 잠금 화면에 의료 정보 적기입니다. 혈액형, 복용 중인 약, 알레르기, 주요 질환을 간단히 적어두면 구급대원이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의식이 없을 때는 내가 말을 못하니까요. 단, 개인정보 노출이 불편한 분은 최소한의 핵심만 적으셔도 됩니다. 넷째, 냉장고 문에 아스피린과 7단계 행동카드를 붙여두기입니다. 약통 하나와 종이 한 장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종이에는 크게 써보세요. 멈추기, 씹기, 신고, 문 열기, 45도, 문자, 호흡. 그리고 가족과 함께 주말 저녁에 3분만 연습하세요. 상황이 오면 이대로 한다. 이 3분의 연습이 언젠가 여러분이나 부모님 혹은 이웃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심장 응급 상황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평소 건강하던 분에게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겁을 내기보다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준비의 시작은 오늘 한 가지입니다. 첫 10초에 멈춘다. 이걸 마음속에 새기세요. 가슴이 이상하다 싶으면 조금만 더가 아니라 지금 멈추기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분은 이미 한 발 앞서 계십니다. 혼자 사는 부모님, 친척, 이웃이 떠오르신다면 오늘 이 내용을 꼭 전해주세요. 누군가의 생명은 거창한 지식이 아니라 한 장의 종이와 한 번의 연습으로 지켜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그리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채널은 시니어 여러분의 삶에 꼭 도움이 되는 건강, 연금, 복지, 생활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는 시니어 지식 채널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헷갈리기 쉬운 정보들을 한 번에 이해하실 수 있도록 어렵지 않은 말로 차분하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이나 지인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작은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들만 골라 계속 전달 드릴 테니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안전하고 건강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